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이란이 어제 이스라엘 전역에 탄도미사일 약 200발을 동원한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감행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늦은 시각 열린 긴급 내각회의에서 이란은 오늘 밤 큰 실수를 저질렀으며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데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란이 발사한 180발가량의 미사일 대부분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동 방어를 통해 요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정부는 오늘 성명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번 미사일 공격은 추가 도발이 없는 한 종료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호세인 바게리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참모총장은 앞서 이란 관영 언론을 통한 성명에서 이번 미사일 공격에 이스라엘이 보복을 시도할 경우 이스라엘 기반 시설들은 대규모로 파괴될 것이며 이스라엘 동맹들의 영내 자산들도 표적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전화회담에서 이번 공격에 대한 방어를 위해 협력한 데 대해 서로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공격은 이란이 지난 4월 감행했던 대규모 탄도미사일 드론 공습의 2배 규모였다면서 영내 배치된 미 해군 함정이 이스라엘군과의 공조 과정에서 12발가량의 요격용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의 이번 공격이 격퇴됐으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공격을 무모하고 뻔뻔한 것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군의 피난민 시설 등을 공격해 팔레스타인인 최소 6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공식 라디오 매체인 보이스 오브 팔레스타인 등은 오늘 보도에서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북 한 유니스의 여러 지역에 탱크 등을 동원한 기습 공격을 가해 최소 40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북부 가자시티에서도 피난민 시설 등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최소 22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자 보건당국이 발표하는 사상자 수는 무장대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와 함께 또 다른 영내 친이란 세력으로 분류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추가 로켓 공격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쿠드스5 로켓 3발로 이스라엘 영토 깊숙한 곳에 군 초소들을 겨냥한 공격을 가했다며 가자지구와 레바논에 대한 침략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과 그 배후의 적들에 대한 군사작전 확대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성명에서 계속 악화하고 있는 중동 분쟁의 확산을 규탄한다면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온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의 전략 요충지인 볼레다르 중심부에 진입했다고 지역 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바딘 필라슈킨 도네츠크 주지사는 이날 우크라이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적은 이미 도시 중앙에 거의 도달했다면서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안드리 나사렌코 우크라이나 육군 제72기계화 드론대대 지휘관도 볼레다르 상황이 매우 어렵다면서 6개월 넘게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적들이 훈련된 신규 병력을 끊임없이 순환 배치하고 있어 가장 힘겹다고 말했습니다. 돈바스 지역에 위치한 볼레다르는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의 주요 전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전략상의 요충지입니다. 러시아군이 볼레다르를 완전히 장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러시아는 현재
도네츠크와 루안시크 일대를 아우르는 돈바스의 80%가량을 점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에 밤사이 드론 32기를 동원한 공습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 가운데 11기를 요격했고 다른 4기는 러시아로 돌아갔다고 전했으며 이와 별개로 북부와 중부 지역에서도 전자전 장비를 통해 드론 10기를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어제 첫 전화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총리 선출을 축하했다면서 미일 동맹은 70년 넘게 영내 평화와 번영의 초석 역할을 해왔으며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집권 동안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섰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안보, 경제, 기술, 외교 등 전반에서 미일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백악관은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일 수요일 VOA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양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팀 월즈 부통령 후보와 공화당의 JD 벤스 후보가 첫 TV 토론에서 안보와 경제, 이민 문제를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북한은 한 차례 언급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을 국제 질서를 흔드는 세력으로 규정하며 동맹과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핵 보유국 지위를 놓고 흥정하지 않겠다는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유엔 총회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라고 반박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부터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 최고기온은 영상 13에서 22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팀 월즈 부통령 후보와 공화당의 JD 벤스 후보가 첫 TV 토론에서 뜨거운 공방을 펼쳤습니다. 두 후보는 안보, 경제, 이민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으며 북한도 한 차례 언급됐습니다. 함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팀 월즈 후보와 JD 벤스 후보가 1일 밤 뉴욕에서 열린 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대선을 34일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에서 두 후보는 안보, 기후변화, 이민, 경제, 낙태, 총기 규제 등 국내외 다양한 현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미네소타 주지사인 팀 월즈 후보는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상원의원인 JD 벤스 후보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짝을 이뤄 이번 대선에 나섭니다. 토론 첫 주제는 중동 문제로 두 후보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의 대응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월즈 후보는 이스라엘의 자위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보 리더십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특히 핵심은 안정적인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전 세계가 몇 주 전 토론회에서 본 것과 같이 80세에 가까운 도널드 트럼프가 유세장 군중 규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But what's fundamental here is that steady leadership is going to matter. It's clear and the world saw it on that debate stage a few weeks ago. 이어 도널드 트럼프와 가장 가까이 있던 이들은 세계가 이처럼 위험한 상황일 때 그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한 해리스 부통령에게서 본 것은 안정된 리더십이라며 우리는 동맹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침착함과 동맹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모습을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즈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보관을 비판하면서 북한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When our allies see Donald Trump turn towards Vladimir Putin, turn towards North Korea, when we start 우리의 동맹들이 도널드 트럼프가 블라디미르 푸틴을 향하고 북한을 향하는 것을 볼 때 또 우리가 연합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 그러한 변덕스러움을 보기 시작할 때에도 우리는 계속 헌신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군대와 동맹군을 보호할 것이고 이들에 대한 공격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벤스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계에 안정을 제공했고 효과적인 억지력을 구축함으로써 그렇게 했다며 사람들이 선을 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Donald Trump actually delivered stability in the world, and he did it by establishing effective deterrence. People were afraid of stepping out of line. 또한 이번에 공격을 감행한 이란은 해리스 행정부 덕분에 1,000억 달러가 넘는 자금과 동결 해제 자산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그 돈으로 우리 동맹국을 향해 발사하고 있는 무기를 구입하고 있고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미국을 향해서도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두려워하게 하려면 힘을 통한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상대국이 선을 넘을 경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회복시킬 것임을 인식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벤스 후보는 이스라엘의 반격에 대한 질문에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이스라엘이 결정할 문제라며 이스라엘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It is up to Israel what they think they need to do to keep their country safe, and we should support our allies wherever they are when they're fighting the bad guys. I think that's the right 또한 approach to 우리는 take. 동맹이 악당과 싸울 때 그들이 어디에 있든 지원해야 한다며 이것이 이스라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 문제를 두고도 두 후보는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월즈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자들에게 세금 감면을 제공했고 그 결과 국가 부채는 8조 달러나 증가했다며 이제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소비세 또는 판매세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Donald Trump made a promise, and I'll give you this. He kept it. He took folks from Mar-a-Lago, said, you're rich as hell, I'm going to give you a tax cut. He gave the tax cuts that predominantly went to the top. 그러면서 기업들조차 이 정책이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동의하고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고 경기 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벤스 후보는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3년 반 동안 이 모든 훌륭한 정책을 실행할 기회가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Because she's been the vice president for 3.5 years, she had the opportunity to enact all of these great policies, and what she's actually done instead. 그러면서 실제로 그녀가 한 일은 식료품 가격을 25% 올리고 주택 가격을 60% 상승시키며 미국 남부 국경을 개방해 수많은 미국 중산층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든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리스 부통령이 중산층 문제를 해결할 훌륭한 계획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후보는 이민과 기후변화 문제 등에서도 날카로운 대립을 보였습니다. 벤스 후보는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아야 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경 장벽 구상을 지지했습니다. 또한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시작으로 이민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월즈 후보는 공화당 후보가 이민 문제를 해결책이 아닌 논쟁거리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민 문제가 논쟁거리가 되면 우리는 인간을 비인간화하고 악당화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두 후보는 과거 발언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월즈 후보는 1989년 천안문 사태 당시 아시아에 있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질문을 받았고 처음에는 즉답을 피했으나 결국 이전 발언이 잘못됐음을 인정했습니다. 벤스 후보 역시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자신이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를 믿었기 때문에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 CBS 방송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두 명의 앵커가 질문을 던지고 두 후보가 각각 답변 후 상대방의 발언에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두 후보는 사회자의 통제를 벗어나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국승민 미시간 주립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 직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부통령 후보 토론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무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격렬하게 맞붙었던 대선 토론과 비교해 이번 토론은 다소 단조로워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는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Overall, the debate was uneventful, meaning I doubt it's going to create a lot of media attention after the debate. 국 교수는 두 후보가 공통 분모를 찾으려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선 토론에 비해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를 나눴다는 점에서 미국인들이 기대하는 품격 있는 토론을 보여줬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버라 페리 버지니아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날 VOA에 월즈 후보와 벤스 후보 모두 부통령 후보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후보가 각자 강점 있는 분야에서 상대 후보를 공략하며 대선 후보들의 비전을 강조했다는 진단입니다.
특히 벤스 후보가 경제 문제와 인플레이션, 이민 분야에서 해리스 후보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격했다고 평가했고, 월주 후보는 의료보험, 낙태, 총기 규제 문제에서 강점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In the case of Vance, clearly his strongest areas are things like inflation and immigration. 다만 벤스 후보가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민주주의 수호 의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고, 월주 후보는 달변가로 알려진 벤스 후보에 비해 경직된 모습을 보인 점이 각각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달여 남은 대선 레이스에서 중동이나 한반도 긴장 고조 등 외교 안보 문제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승민 교수는 대부분의 미국 유권자들이 대선에서 국내 문제에 더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면서 특히 미결정 유권자들은 경제, 인플레이션, 이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still voters, especially undecided voters, will care more about domestic issues. 그러나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이 심화되는 중동 상황이 대선 판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바버라 페리 교수는 중동의 긴장 고조, 북한의 도발,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항만 노동자 파업 등 경제와 안보가 결합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공급망 차질과 소비재 가격 상승, 연료비 인상 등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두 후보 모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을 국제 질서를 흔드는 세력으로 규정하며 동맹과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동맹을 중시하는 외교 정책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를 러시아, 이란, 북한, 중국을 국제체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려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지목하며 이들이 미국의 이익에 공격적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이들 수정주의 세력은 통치 형태, 이념, 이해관계, 역량은 다르지만 모두 국내에서는 독재적 통치를 공고히 하고 해외에서는 영향력을 확장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모두 강압이나 무력을 통해 영토 분쟁을 해결하려 하며 다른 국가의 경제와 에너지 의존도를 무기화하고자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모두 미국의 군사 및 기술 우위, 지배적인 통화,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동맹 네트워크 등 미국의 힘의 근간을 약화시키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경제 관행, 해외 침략, 국내 억압에 맞서 단호하게 대응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과 미국 선거 개입에도 강력하게 대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란과 북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냉철한 시각을 유지했다며 이란과 북한을 억제하고 제한하기 위해 미군의 군사태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직접 대화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북한의 위협이나 전제 조건에는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푸틴이 전쟁을 계속할수록 러시아는 동료 수정주의 세력들의 지원에 더 많이 의존했다며 북한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수백만 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포함한 무기와 탄약을 대량으로 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이들의 지원에 더 의존할수록 수정주의 세력은 더 많은 대가를 기대했고 실제로 그만큼 얻었다며 푸틴은 러시아의 첨단 무기 기술을 북한과 공유하기로 합의했고 이는 이미 심각한 일본과 한국에 대한 위협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푸틴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냉전 시기 체결된 협정을 부활시켜 양국 중 한 나라가 전쟁에 돌입할 경우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블링컨 장관은 이들 수정주의 국가 간의 연대가 미국의 동맹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들 국가 간의 관계는 대부분 거래적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불편해질 수 있는 반대급부와 위험을 수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간의 연대 강화에 대응해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 간 통합을 가속화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동맹을 더욱 심화하고 현대화했으며 일본에서 필리핀,
남태평양에 이르는 기지들을 업그레이드하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 미군의 군사태세와 역량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동맹국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며 2023년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일본, 한국과 최초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과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인들은 세계에서 미국의 원칙적이고 절제된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워싱턴의 집권 정당이 바뀌더라도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 원칙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은 1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이 국제 질서를 공격하고 기본 원칙을 변화시키려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전 국가정보 분석관은 2023년 미 국가정보국장실이 발표한 북한 국가정보평가를 언급하며 북한이 수정주의적 목표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idea that North Korea would seek to be a revisionist power and would be willing even to use force. 북한이 무력이나 강압을 사용하여 국제 질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려 한다기보다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방식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수정주의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자주 언급되는 국가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것이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do throw a near-term lifeline to North Korea. But, and it has, gotten North Korea now regularly included. 사일러 전 분석관은 북한이 계속해서 수정주의 노선을 고수하며 러시아, 이란, 중국과 같은 위험한 국가들과 협력한다면 궁극적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핵 보유국 지위를 놓고 흥정하지 않겠다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유엔 총회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며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라고 반박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자위권 차원이며 핵 보유국 지위를 놓고 흥정하지 않겠다는 김성 대사의 유엔 총회 연설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일 전날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한 BOE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여러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는 국제안보와 국제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동안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 북한과 함께하고자 하는 많은 가치 있는 논의가 있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이에 관여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 북한 도발 범위와 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 사고나 의도치 않은 사태 악화의 위험을 높이는 결과만을 낳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정책은 순전히 방어적인 성격이라면서 핵 비확산을 지지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동맹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일본과의 오랜 양자 및 3자 군사훈련은 정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이라며 이는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지역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는 달리 우리의 훈련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성 대사는 전날 제79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과 핵협의그룹 NCG를 창설하고 북한과의 핵 전쟁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을 위협하는 주체는 미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 대사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누구와도 흥정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우리는 미국이라는 국가적 실체와 상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가 일본 총리로 선출된 걸 환영하며 미일 관계 강화를 위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시바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이시바 시게루가 일본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총리의 미일 동맹에 대한 헌신에 감사하며 양국 간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양국 국민과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공동의 우선순위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전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미일 동맹에 대한 탁월한 지원, 양국 협력 증진을 위한 엄청난 노력, 그리고 영내에서 새롭고 심도 있는 협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휘한 지도력에도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의 지난 4월 워싱턴 공식 방문은 미일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으며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등을 역임한 제임스 주멀트 전 세네갈 주재 미국 대사는 이시바 총리가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멀트 전 대사는 1일 VOA에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주요 후보들 중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시바 총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이시바 총리와 협력해 미일 안보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은 인물로 일본이 전쟁 책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도 이시바 총리가 기시다 전 총리의 한국 정책을 계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와인스타인 석좌는 기시다의 유산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한 후에야 선거에서 기시다의 지지를 받았다며 이를 통해 다카이치 사나이 후보를 물리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시바는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후보에게 뒤졌으나 결선 투표에서 역전해 당선됐습니다. 와인스타인 석좌는 이시바 총리가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을 다시 방위상으로 기용하고 나가시마 아키이사를 안보정책 담당 총리 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이 한일 협력 심화의 긍정적 신호라고 덧붙였습니다. 고토시오코 윌슨 센터 인도태평양 국장 역시 VOA와 전화통화에서 다른 자민당 후보가 당선됐다면 한일 협력이나 미한일 협력이 그리 부각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n I believe that had other candidates won, it might have not been so put into the 고토 국장은 이런 변화는 환영할 만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 관리에는 열린 대화가 필수적이라며 신뢰 구축을 위해 셔틀 외교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시바 신임 총리는 1일 오후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 일본의 제102대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오늘 이시바 시게루 새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취임을 축하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한다며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일, 미한일이 단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일본인 납치 피해자와 한국인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도 계속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국군의 날 이튿날인 오늘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자신들을 비난하는 한국 측의 행동이나 메시지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쓰레기 풍선 도발을 일상화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한국 측에 살포했군요. 그렇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풍선 약 150개를 띄웠고 오후 3시 현재 경기도와 서울 지역에서 낙하물 60여 개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내용물은 종이류와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쓰레기이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습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부양은 지난달 22일 이후 열흘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이번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한국 쪽으로
오물과 쓰레기 등을 실은 풍선을 5,600개 이상 날려보냈습니다. 북한의 이번 풍선 도발은 어떤 이유로 이루어진 걸까요? 북한은 최근 들어 한국 측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와는 상관없이 쓰레기 풍선을 살포해왔습니다. 또 민간단체들은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풍향이 맞지 않아 대북 전단을 보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1일 있었던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위용을 보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어떻게든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라는 판단도 했을 것이고요. 일단은 쓰레기 풍선 날리는 것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자극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을 중단하고 방향을 돌리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서 북한 지휘부를 공격할 수 있는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를 처음 공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하면 정권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김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한반도는 가을과 겨울엔 북풍이 주로 불기 때문에 한국이 북한에 전단을 보내기 어려운 계절 아닙니까? 그런데도 북한이 풍선 도발을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한국군이 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면서 당초 대북 전단으로 촉발된 남북 한강 갈등이 냉전기를 방불케 하는 일상적인 심리전 양상으로 변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한국 측의 확성기 방송 중단을 노리고 앞으로도 계속 풍선 도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문성목 센터장은 북한의 풍선 도발이 대북 전단 등에 맞서는 차원을 넘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한국 내 여론을 부추겨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한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한 북한이 이번 심리전 국면에서 한국에 대해 일종의 무시 전략을 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물풍선 도발에 열을 올렸던 지난 5, 6월엔 한국 측의 경고 담화 등을 병행했는데 이젠 북한을 겨냥한 한국 측의 언행에 말대꾸도 없이 쓰레기 풍선을 보내 한국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파고들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에 대한 무시 전략인데 일일이 말로써 내가 대응해준다는 자체만으로 어떻든 남북관계 특수성을 너무 인정하는 꼴이 되고 다만 너희들이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어떤 비난이라든가 수통의적 발언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쓰레기로 계속 대응해주겠다. 이렇게 전략을 정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패턴 변화를 읽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심리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 이런 국면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북한이 물리적 도발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는 건 아닌가요? 문성목 센터장은 북한의 풍선 도발 그리고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한 소음 방송 등은 그만큼 한국 측의 심리전 수단들이 북한의 위협적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물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 군 당국이 원점 타격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섣불리 행동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이 전방 지역과 가까운 한국도 부담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선 그동안 23차례의 북한 측 오물과 쓰레기 풍선 살포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상의 대형 사고나 대규모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풍선들로 인해 작은 화재는 물론 잠시나마 주요 공항의 일부 기능이 정지되는 등의 불안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지난 5월 28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활주로 운영이 총 6시간 53분 동안 중단됐습니다. 이번에도 인천공항 상공에서 쓰레기 풍선이 발견돼 2일 오전 6시 14분부터 28분까지 14분 동안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선 향후 어떤 대응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문성목 센터장은 북한 측 쓰레기 풍선 살포는 당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한국도 군 당국 차원의 대북 전단 살포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제는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보내는 게 아니라 군, 국방부 심리전단 차원에서 보낼 수 있다. 그런 결심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당국 간 대화를 통해 심리전을 종결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한범 박사는 지금의 남북한 심리전은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며 장기화할 경우 북한의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한국도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이 부양이 되면 항공기 이착륙도 중단되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고속철이나 고속도로나 아니면 인화물질이 있는 위험물질 보관소 같은 데 떨어지면 대형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요. 우위 여부를 떠나서 지금과 같은 심리전 전개에는 하루빨리 종식을 해야 된다. 특히 동절기에는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을 거의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남북 당국 간의 어떤 전략적 판단이 있다면 충분히 중단할 수 있거든요. 한국합참은 앞서 지난달 23일 북한의 계속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난 7월 말 북한 서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로 자강도, 성간군, 광명리 지역에서만 살림집 200채 이상이 매몰된 사실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수해 전후 광명리의 위성사진을 공개하고 압록강에서 나온 장자강 지류로 강폭이 좁고 계곡 구조의 지역으로 이 구조상 짧은 시간 동안 물이 불어나면 침수, 범람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산사태도 일어났다며 미처 대피 못한 주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 많은 인명피해가 났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위성사진에서 사라진 살림집 수는 200채 이상으로 파악되는데 보통 살림집 한 채당 3, 5인 가구라고 판단한다면 600에서 1000명 정도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추산이 가능합니다. 북한 당국은 신의주와 의주 피해 현장에서 고립된 주민 4,200여 명을 구출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자강도 지역의 피해 상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광명리 지역의 복구 조치와 관련 잔해를 정리하는 모습은 포착됐지만 원래 있던 주거지 복구 조치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그보다 북쪽에 위치한 산 지역에서 살림집을 건설 중인 모습이 식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등 IP4, 나토 국방,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4개국이 처음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합니다. 마르크 류터 나토 신임 사무총장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지적하며 나토와 IP4 4개국 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크 류터 나토 신임 사무총장은 1일 오는 17일 열리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이 처음으로 참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ustralia, Japan, New Zealand and South Korea are participating in a NATO defense ministerial for the first time. I look forward. 류터 사무총장은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들 국가가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며 공동의 도전 과제에 대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이란,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나토와 IP4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is cooperation is crucial, and I was so happy that at the leaders level, the last few summits. We saw the prime ministers of New Zealand, Australia and Japan and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participate. 류터 사무총장은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탄약을, 이란으로부터 미사일과 드론을 공짜로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IP4 국가들이 나토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며 그것은 함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등 IP4 국가들은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와 외무장관 회의에 초청받은 바 있지만 국방장관 회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셉 드트라니 전 북핵 6자 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이날 VOA와의 통화에서 나토 신임 사무총장이 IP4 국가들을 국방장관 회의에 초청한 것은 북러 협력으로 인해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매우 타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ut I think it's also indicative of another fact. It's indicative that in East Asia, countries are looking at, and I think these countries in particular,
비트라니 전 세석 대표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나토와 유사한 방어적 성격의 동맹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이는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들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러한 동맹을 주도할 주요 국가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프로지스톱 허드슨 연구소 산임연구원인 VOA에 나토와 IP4의 협력은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는 유럽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인도태평양에서 동맹에 기반한 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프리지스톱 선임연구원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국제안보 환경의 통합이라며 과거에는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환경을 별개로 봤지만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안보가 통합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방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안보 기여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책임 분담을 기대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립시 상원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선 동맹국들이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해 방어 책임을 분담할 것으로 당연히 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시 의원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래적 동맹관이 한국 방위비 증액 압박과 동맹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특히 이는 냉전 시기와 다르지 않다며 오랜 기간 이어져온 동맹 간 공동방어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을 거래적 시각에서 본다는 우려에 대해 리시 의원은 동맹의 상호방어 의무를 강조하며 이런 우려를 일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화당 중진인 리시 의원은 지난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 대선 후보로서 지지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리시 의원은 또 한국이 지난 수년간 보여준 안보 기여를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 동맹에 대한 가치를 분담할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입증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강압에 저항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인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핵물질과 대량 살상무기 전달 체계를 급격히 증가시켜왔다며 이는 차기 행정부가 직면할 위기라고 지적했습니다. VOA는 상원 외교위원장인 벤카딘 민주당 의원실에도 리시 의원의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리시 의원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거듭 거론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지난달 26일 워싱턴의 미국 기업연구소 대담에서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부담을 동맹들이 나눠야 한다며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2.5% 수준에서 미국처럼 3%에서 3.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e need our allies to pitch in. The South Koreans are up to 2.5% of GDP in defense. Those numbers need to go to 3% or 3.5% like the United States. 또 일본이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 재임 중 국방비를 크게 늘린 것을 보면 차기 총리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의 분담금 증액이 미국 정치권에서 초당적 요구로 자리 잡았으며 다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넨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오랫동안 많은 미국인은 미국이 동맹 비용에서 불공평한 몫을 부담하고 있다고 느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동맹과의 관여와 영내 영향력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이를 감수해왔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That for a very long time, many Americans have felt that the U.S. 베넨 연구원은 한국 방위비 증액 요구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슈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잠재돼 있던 문제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공론화했을 뿐이지 여야를 막론하고 미국 정치권 전반에 초당적으로 그런 요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지연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한국이 자국 방위와 동맹을 위해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한 양국은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 분담과 특별협정 협상을 지난 4월부터 시작했으며 8차 회의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현재 유엔 제11차 SMA 협정은 2025년 말까지 적용되며 2021년 체결된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인상된 1조 1,833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후 2025년까지 한국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분담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과 유럽연합이 10년째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들의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 당국에 억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김국기 씨를 포함한 6명의 한국인이 북한에 거의 10년간 억류된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즈 트로셀 OHCHR 대변인은 1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트로셀 대변인은 우리가 모니터링한 바에 따르면 정치범으로 기소된 이들은 북한에서 불공정한 재판, 외부와 단절된 무기한 구금, 고문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김국기 씨와 5명의 다른 한국인의 생사와 소재에 대해 북한이 가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여전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인권법에 따른 약속을 준수하고 억류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로셀 대변인은 북한이 억류된 모든 외국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억류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족들에게 제공하며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피터 스타노 대변인은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유는 북한에서 자의적으로 억류된 다른 국가 국민들이 국제적인 공정한 재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판을 받고 이들의 건강과 구금 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유는 북한에 억류된 다른 국가 국민들에게 영사 조력을 포함한 보호를 제공하고 불공정한 재판 후 자의적으로 구금되거나 형을 선고받는 이들을 석방할 것을 정기적이고 공개적으로 촉구해왔다고 상기했습니다. 앞서 이유는 지난 4월 열린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북한 정부의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2003년부터 중국 단둥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한 김국기 목사는 탈북민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던 중 2014년 10월 북한 당국에 불법 체포됐습니다. 이후 북한은 2015년 김 목사에게 간첩죄와 국가전복 음모죄 등을 적용해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김국기 선교사를 비롯한 한국 국민을 즉각적이고 무조건 석방하라고 촉구하면서 이 같은 억류 행위는 불법적이며 반인륜적인 만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한국, 캐나다는 지난 9월 20일 김정욱 선교사의 북한 억류 4,000일을 맞아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 전원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은 김국기 목사 외에 최춘길, 김정욱 선교사, 그리고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씨 등 6명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들의 행방과 생사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위조 담배를 제조 판매해 7억 달러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도운 중국이 호주에서 붙잡혀 미국으로 인도돼 법정에 섰습니다. 법무부는 북한이 불법적인 담배 민매를 통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부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진광화가 지난달 27일 호주에서 미국으로 인도돼 30일 워싱턴 DC 법정에 첫 출두했다고 밝혔습니다. 30일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진 씨는 공모자인 북한은행원 심현섭과 중국인 칭구어밍, 한린링과 함께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의 위조 담배 상품을 제조 판매해 불법적인 수익을 얻도록 도운 혐의 등으로 지난 2022년 기소됐습니다. 진 씨는 지난해 3월 호주에서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호주 당국에 체포됐으며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최근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진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정부 소유의 회사가 위조 담배를 제조할 수 있도록 입담배를 미수입해 전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페이퍼 컴퍼니와 허위 서류를 이용해 미국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거래인 것을 알았다면 동결, 차단, 조사, 거부했을 최소 310건, 약 7,400만 달러 상당의 거래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거래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 정부에 약 7억 달러의 수익을 가져다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은행 사기 공모,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 대북 제재 위반,
자금 세탁 및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불법 담배 밀매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담배 제품 밀매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수익을 창출한다며 북한은 최소 2006년부터 핵무기를 개발해왔으며 최소 1992년부터 담배와 위조담배 밀매를 포함한 불법 무역을 통해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위조담배 생산 능력은 연간 20억 갑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위조담배는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며 밀수담배는 비용 1달러당 20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돼 북한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단일 품목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담배 판매는 당 핵심 엘리트들의 충성심을 유지하고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금 등 북한 정부로 흘러들어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유죄가 확정되면 진 씨는 은행 사기로 최대 징역 30년,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반으로 징역 20년, 자금 세탁으로 징역 20년의 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 연방수사국 FBI는 공범인 심연섭에 대한 제보는 500만 달러, 중국인 칭궈민과 한린린에 대한 제보에 대해서는 5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이들을 좇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한국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국군의 날을 맞아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북한에서 장마당 세대가 김정은 정권의 최대 위협이라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신원식 한국 국가안보실장 인터뷰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한국의 국방장관 출신으로 8월에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된 신원식 안보실장이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신원식 실장은 북한의 오물풍선부터 7차 핵실험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안보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먼저 국군의 날과 관련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보냈나요? 신원식 안보실장은 대한민국의 땅, 바다, 하늘에서 또 해외 파병지에서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군 장병들과 그들 곁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군인 가족들이 있기에 우리 안보 태세는 확고하다고 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네, 요즘 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신원식 실장은 북한이 오물풍선과 관련해 북한의 풍선 부양 단계부터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낙하한 풍선은 군 전문 인력들이 최단 시간에 회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풍선 살포로 얻을 것이 없음을 확실히 보여줘야만 저급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며 국민께서는 정부를 믿으시고 침착하게 일상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관심사가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느냐 여부죠. 네,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신원식 실장은 북한이 우리를 전략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에서든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군사기술 차원에서든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면 할수록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핵 억제가 더 강화되고 있다며 북한은 핵의 역설을 깨달아야 한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명확한 상황에서 비핵화를 건너뛰고 핵 군축으로 직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 9월 13일이었죠.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신원식 실장은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북핵에 대한 관심을 끌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는 북한의 핵시설을 면밀히 추적해왔고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미사일 공격도 탐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한다면 대량 응징 보복 작전과 한미 동맹의 핵 재래식 통합 작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치명타를 북한에 가할 것이고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남북 관계에 대한 입장도 밝혔나요? 밝혔습니다. 신원식 실장은 북한이 남북 격차가 커지면서
체제 불안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부는 남북 대화에 열려 있고 어떤 남북 사안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북한이 원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대화의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신원식 실장 인터뷰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장마당 세대가 김정은 위원장의 최대 위협이라는데 누가 이런 주장을 한 건가요? 한국의 김규현 전 국정원장입니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은 지난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 자유화의 길을 주제로 열린 물망초 인권 세미나에서 장마당 세대가 김정은 정권의 최대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왜 장마당 세대를 최대 위협으로 꼽은 거죠? 장마당 세대는 1980, 90년대 태어나 고난의 행군 시절을 겪은 세대인데요. 이들은 국가 배급망이 아닌 장마당을 통해 성장한 세대로 자유시장 경제에 익숙하고 외부 문화에 대해 개방적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네, 장마당 세대가 한국의 한류를 좋아하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김정은 정권에 도전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젊은 세대가 남한의 노래와 영화를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그저 재미와 동경 차원에서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김정은 체제에 도전하느냐 여부는 좀 더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는 지방 발전 20승 10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오름세가 발생했다고요? 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20개군에 매년 공장을 짓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외화 수요가 늘어 물가 오름세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하면 1달러가 북한 돈으로 9,670원이었지만 8월에는 18,000원까지 폭등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 북한과 중국 관계가 좀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어떤 얘기도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 관계는 상당히 냉랭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들의 전원 철수를 요구했으며 올 7월 새롭게 적용된 북중 간 신비자 면제 협정으로 인해 북한 노동자들의 체류 기간이 30일로 제한된다는 점을 그 사례로 꼽았습니다. 또 북한의 밀수를 중국 당국이 매우 엄격하게 대응하는 등 과거와 다른 측면에서 물밑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김규현 전 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김정은 주변에는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인물이 거의 없다며 최측근을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이 군사 분야 중 포병 분야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특히 미사일 기술 등 나름의 지식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그 외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다며 똑똑한 지도자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간부를 자주 교체하고 숙청하기 때문에 부하 간부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규현 전 위원장의 북한의 현황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보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보기가 방송되고요.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뉴스 속 인물 살펴보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5875, 9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